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는지를 아는 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도시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물 옆에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래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 이런 데도 있잖아요. 물의 도시. 나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베네치아. 베네치아 이런 물 옆에 있는 도시 이야기. 도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건대학교 최정우 교수님 모실 텐데요. 서론이 길었군요. 잠깐만요. 바로 모시죠. 저희가 도시 이야기하면 그동안 최준영 박사님이 거의 휩쓸고 다녔는데 저희가 새로운 최 박사님을 한번 모셨지 뭡니까?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최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보다도 잘생기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직접 도시를 개발하신대요. 진짜 최 교수님은.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를 프로젝트를. 설계. 내 진짜 돈을 내서 개발하는 거 말고 부동산 개발 말고. 네, 그렇군요. 모건대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는 도시를 연구하는 곳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도시 계획, 그다음에 도시 설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는 GIS라든가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시티 그런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공학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이런저런. 도시공학은 도시 계획, 그다음에 도시 교통 이런 공학과 계획 분야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집값 예측도 잘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은 잘 안 합니다. 아시긴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좀 알려주세요.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단기적인 예측은 저희 도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오히려 손해가 나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기에 우리 국토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들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가치가 적더라도 그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미래에 가치 있는 곳이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시면 교수님은 딱 보면 야 여기는 진짜 이 구획상 이 계획상 여기는 진짜 좋은데 딱 보입니까? 뭐 명동 뭐 이런 데 찍어주시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2000년 전에 그 로마 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길들이 갈라지는 곳들 그런 곳들이 강을 건너는 곳 이런 곳이 런던, 파리가 됐습니다. 원래 2000년 전에 기본적으로 시저가 영국을 침입해가지고 런던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름이 아마 제가 라틴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런던 리움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까지 그 자리를 형성하고 좋은 자리가 된 겁니다. 그때는 허허벌판 아무도 안 사는. 당연히 그렇고. 왜 하필 거기였어요? 그 전에는 마을인데 물을 건너기 위한 어떤 장소들이 있었겠죠. 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노틀담 사원이 있는 찌떼섬 요 근처가 강을 건너는 곳이었고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군단을 어디서 건너든 하여튼 준비하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잠깐 모여 있을 곳이 필요한데 그게 도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교통의 요충지 그런 곳이 다 그런 곳이죠. 강남역이 지금은 교통의 요충지지만 예전에는 강남역보다는 서울역 앞에 이런 곳에 그 교통의 요충지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요. 용산, 영등포가 그렇게 해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갔던 거죠. 거기가 맞아 저도 들었는데 배가 와서 뭐 집 내려놓고 마포에 마포가 여의나루, 마포나루 이런 데였잖아요. 그런 곳이 이제 수변 도시의 출발점들이죠. 서울도 아마 마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곳에 이런 포자 돌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도시의 물류들을 나르고 교통의 거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그 이전의 도시들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들, 그러니까 도심, 왕궁, 그 다음에 왕의 정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제 길이 됐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다양한 형태로 현대적 의미로 다른 의미로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목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길목. 그렇죠. 최 교수님이 그런 거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아닌데요. 이상한 질문 또 들어간다. 요즘 부동산 카페 아십니까? 부동산 카페에서는 가끔 논쟁이 벌어지는데 집값 논쟁 붙을 때는 이런 논쟁 안 벌어지고 약간 한가한 시기에 한강뷰냐 숲세권이냐. 도시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라는 걸 도입할 수 있는 도시와 할 수 없는 도시가 있고요. 공원이나 숲은 어느 도시에나 다 만들어야 되고 접근성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은
당연히 디폴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공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보는데 물이라는 거는 아무나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이라는 측면들이 저는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가까운 곳이 더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앞으로는 아마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쾌적하다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 옆에 수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물 옆에 있으면 다 수변 도시라는 용어가 있던데 물 옆에 있는 도시들은 다 수변 도시입니까? 일단은 수변 도시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수변 도시는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댐으로서 막아놓는 도시가 아니라 그 물과 함께 어울리고 문화로서 접하고 그 물이라는 것들을 도시의 여러 활동 기능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심지어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있지만 산업단지의 경우에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공급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물, 교통, 수송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상업, 판매, 업무지구들도 수변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을 다양하게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강시민공원 가면 편의점이 있긴 있어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잘 활용하고 있는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수변 도시라고 부르지. 이런 거. 수변 도시라고 지금 칭하는 많은 도시들은 우리가 그냥 물가에 있다고 해서 수변 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미국에 있는 수변 도시 이런 도시들은 사람들의 삶이 수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트나 이런 것들이 집 앞에 정박이 되고 그 요트를 타고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 자동차 가격 조금 더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요트를 주말마다 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갔다 온다든가 강에 나갔다 온다든가 그리고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형사들이 주말에 와이프한테 혼나고 나서 배에 가서 청소하고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입니다. 사는 집 같은 거.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자기 배를 가지는. 그래서 물이라는 것들이 자기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허황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들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아버지들도 이제 12시 넘어서 들어오시지 않고 저녁 먹을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집안일 그다음에 그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변 도시 얘기하다 보니까 요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즐기지 못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면 만약에 요트 정박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몇 개 못 만들겠죠. 굉장히 비싸고 대놓을 수 있는 삶은 한정적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한 도시가 된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럼 그 좀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본 수변 도시 중에는 그 베네치아. 끝내주죠. 베네치아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베니스라 그러죠. 그 도시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도시하고 좀 다릅니다. 골목이 수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곳이 이제 영어로는 그랜드 캐널이라고 하고요. 대운하라고 이름이 부릅니다. 동그라미 요 위에 있는 곳이 그게 기차역이고 기차역 이름이 산타마리아 역이라서 멋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산마르코 광장.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크.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할 때 그렇습니다. 그 마크의 유고를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와서 그 안치하면서 산마르코 광장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는 6세기, 8세기 사이에 지어질 땐 굉장히 작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몇 배로 커지고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오죠. 근데 저 광장이 14, 5세기에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도시 설계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명령, 베니스에서도 돈을 주고 이러면은 여기저기에 이탈리아의 여러 작업들을 했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쌍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산마르코 광장의 패턴, 건축물 전면부 이런 도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건축, 도시 설계 그다음에 가구 디자인 이런 영역들이 엄밀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재들은 저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 베네치아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어본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족들이 하도 침입해 오니까 도망가다 남들이 제일 오기 어려운 데로 가자. 그래서 아예 바다 위로 가서 막 바다에 말뚝 박아가지고 억지로 만든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교통의 요지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쯤 오면 함부로 못 들어오겠지. 외딴지. 외딴지 지역으로. 맞습니다. 그런 도시잖아요. 실제로 그 베니스를 만들 때에는 방금 말씀하실 때 롬바르드족이 침입을 해올 때 도망을 가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말 탄 사람들이 못 오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기 때문에 지금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은 할 수 없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치면 강화도 같은 편한 도시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까지 하면 진짜 못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멀리 간다고 간 거죠. 그런데 저 그 베니스가 갖고 있는 그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그 해양의 시대 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쳐다보면 반도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돌려놓으면 해양으로 불쑥 나온 튀어나온 그런 출발점으로 보는 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니스는 지금 저 위치를 이용해서 이슬람 세력이 있던 지역을 거쳐서 인도에서 향신료를 수입하는 거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해양으로 열려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돼서 유럽의 관문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잘 아시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그 희망봉이 발견되기 전까지 지중해가 가장 중요한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제적 부를 이룬. 그러니까 우리가 수변 도시라는 곳들이 단순하게 집을 짓고 사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부를 일궈서 경제적인 번창을 이루는 것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고. 저 난민촌이 저렇게 비싼 도시 될 줄 알았으면 난민촌일 때 땅 좀 사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관광 도시가. 어떻게 하면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 위치가 지중해에서 보니까 여기 뱃길로 보면 늘 거쳐가기 딱 좋은 곳이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뒀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둔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이 모이고 상인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군인들도 모여서 상단을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산업이 구성되고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는 거죠. 저기는 동네 편의점 갈 때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의 부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베니스 같은 곳은 아까 이 말했던 광장 여기가 이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곳이고요. 산마르코 교회를 보시면은 동로마 제국의 이슬람 문화에서 나오는 형태들도 어떤 게 교회예요? 지금 왼쪽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또 돔이 있는 데가 교회입니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깜파넬라라 그래서 그 탑입니다. 여기도 올라가면 이제 전망탑처럼 보이는데요. 이태리에 가시면 동네마다 자기 탑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거지 동사무소. 또 하나는 외적의 침입을 쳐다보는 거죠. 누가 올라가서 당번병이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옆 동네에서 뭐 나쁜 짓 하나. 그다음에 그 옆마을에서 오나. 옛날에는 옆마을하고 싸움이었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옆 도시하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만들어진 건 19세기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태리는 도시 국가로서 자기 영역, 땅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루트, 어디하고 무역을 할 것이냐를 중시하는 그런 도시 문화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산마르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로마 제국에 있던 그런 이슬람의 어떤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좀 다릅니다. 디자인들이.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와서 기독교 문화의 디자인들을 해주고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쳐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옛날 서울역 같네. 저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허술한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궁 같은 모양으로 지어지죠. 그러네요. 미켈란젤로는 이 건물들 디귿자로 만들어진 이 건물들을 전면을 일체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처럼 자기가 설계한 거죠. 보이게. 각각을 보면 다 다른 용도의 건물들인데 모아놓고 나면은 하나처럼 보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주교의 힘이 보여지고 도시의 베네치아의 도시의 힘이 보여지는 거죠. 외국에서 상인이 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내리면서 봤을 때 이 느낌은 이만한 광장과 이만한 탑과 이만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과시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지. 와. 리알토 다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중세 때 지어진 다리에서 굉장히 큰 다리입니다. 수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지을 수밖에 없고 밑에 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치형으로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만한 구조물을 다리 없이 그러니까 교각 없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비용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짓게 되는 것들이고요. 다리 위를 뭐 뚜껑을 덮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긴 지금 가보시면 상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좋아하는 기념품 상가,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유리, 그 다음에 뭐 아마 피렌체에도 가면은 다리에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 만드는 세공사들도 있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육교 건너면 육교 양옆에 뭐 팔고 있어요. 병아리 팔았어, 맞아. 병아리 팔았어. 야바위 장사도 오고 이런 있었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량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이고요. 그 건축물의 그 지도자가 원하는 형식, 힘이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땐 아무것도 못 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기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고 저게 이제 세금을 잘 내니까 또 뭐 저 도시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네치아가 예를 들면 도시 연구에서 중요한 도시입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례예요. 수변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수변 도시에서도 중요하고요. 도시에서 도시라는 것들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기술자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대로 있으면 그 기술은 그걸로 천년을 지내는데 다른 지역의 기술을 가져와서 융복합을 하게 되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 아라비아의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파스칼이 나오고 라이프치히가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베니스의 어떤 수로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나중에 중세 유럽 그 다음에 근대 현대까지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대용량의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로를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운하도 많이 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비워놔야 된다. 아까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럽의 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거꾸로. 겨울에 물이 많아지니까 알프스가 여름엔 녹고요. 그래서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한 3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는 많은 데는 한 1000배 차이 나거든요. 강수량이. 그래서 그 유럽의 수변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만고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이 계속 동일하게 흐르니까 그 물의 양만큼 수송하는 것들을 이걸로 사용하자. 지금도 그래서 라인강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곳들은 수송을 이걸로 많이 합니다. 배로 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요. 곤돌라가 저 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광용으로밖에 사용을 택시. 안 하고 사람들이 저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배는 곤돌라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선박, 오른쪽에 있는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퇴근하는 자가용이고요. 보트 타고? 네. 자기 자동차는 있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 있는 부자들은 아까 기차역 있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요. 멀리 갈 때나 쓰고. 집에는 차가 못 들어와요. 중세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요트가 그렇잖아요. 요트는 집에는 못 들어오고 우리는 저 멀리 놔둬야 우리는 멀리 놔둬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대 얘네는 반대구나. 반대로 자기 집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배 주차장. 혹시 뭐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배가 주차되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 물건을 슈퍼에 가서 물건 사올 때도 자동차가 안 되니까 배 타고 가서 갖고 오고 배를 묶어 놓는 곳 지금 보이시죠? 중세 때부터 내려왔던 빨간 기둥 여기다 배 묶으시면 되는 겁니다. 남의 집 앞에다가 묶어 놓으시면 이제 혼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호텔이나 이런 데라면 내가 이용자라면 얼마든지 공공의 저 포스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저기 저 물속에 제가 빠져봤거든요. 진짜로요? 깊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 깊어요? 아니 안 깊어요? 여기까지 와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냥 들어가 봤어요? 묻지 말고. 네, 참네. 와. 한 이 정도 와요.
동네는 이제 평저선들이 주로 다니니까 얕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랜드 채널은 꽤 깊어서 큰 배들도 퍼레이드를 합니다. 네. 제가 빠진 건 다행히 저 골목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아까 그 기차를 타고 통근을 해서 밖에 있고 여기는 관광객들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민속촌이에요, 그럼. 사람들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밖에 살고요. 출퇴근하고 저기로. 그렇습니다. 다 그냥 호텔 있고 아니,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 상가 이런 것들이죠. 관광객은 여기서 잘 수 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 베네치아에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주변에는 또 그 학생들이 있는 머무는 동네도 있고 다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살기에 너무 불편하고 비싼 도시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 공유 숙박 그런 걸로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묶어봤습니다. 아니 베네치아는 예전에 만든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천의 자연 이게 통로, 뭐 운송 가능한 유지였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꼭 반드시 물길을 끼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곱게 해버리지. 그냥 또 물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관광지. 보기에는 예쁘고 관광지로서는 훌륭하지만 만약에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꼭 물 저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는 퀘스천일 것 지금으로 같은데요. 봤을 때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19세기 후반부터는 마차,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변하면서 도로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교통의 이동도 뭐 국제적인 그 운송에 있어서는 선박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역시 철도나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로의 필요성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로를 누가 이용하고 있냐 지금 보시는 관광객 그다음에 주민들도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사는 도시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게 기간 인프라망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를 하고 수로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변 도시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러면 돈만 벌고 이럴 것 같으면 비싼 돈 받고 나가서 좋은 데 편한 데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빠른 급속한 어떤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못 가지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뿌리가 있는 이런 도시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 유지하고 지키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유럽의 도시들에 갔을 때 우리가 와 하고 이렇게 놀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걸 지켜서 찾아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입지적으로 어떤 것들을 키워야 될까 이거를 열심히 찾아서 그걸 지속하는 것들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이 베니스에서 이렇게 실험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약간 근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저기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이에요? 지금 보시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다 보니까 흙을 올리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댐이 이렇게 U자로 차곡차곡 확장돼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저긴 그러면 저 물길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땅을 파내면서. 그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집 지으면서 나머지 공간이 운하가 됐다면 반대로 지금 같은 네덜란드는 운하를 만들고 그 옆에 집을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있던 땅을 파낸 겁니까 저 운하는? 맞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논문들을 만들면서 그 번역을 자료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암스테르담을 만들 때 로텔담 비슷한 이름이죠. 그런 도시들은 저지대에 있는 곳을 흙을 파서 높이고 그러면서 수로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담 도시들. 댐. 댐.
기본적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은 도로를 가지고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들을 접하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배에 사는 사람들도 암스테르담에는 꽤 많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로 이런 것들이 주요 우리가 보통 도로의 끝에 왕궁이 있잖아요. 반대로 수로의 끝에 주요 시설물 같은 것들이 놓여지게끔. 그럼 옛날에는 배를 타고 저 왕궁까지 간 거였네요. 그러니까 도로로도 가고 이제 수로로도 갈 수 있고. 네덜란드의 집은 폭에 따라서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전면 폭이 좁은 이런 집들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수변 공간에 집을 짓는 방법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변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들 물길 옆에 그렇습니다. 집을 내고 싶은데 그거를 누가 독점하도록 하면 안 되니까 많은 집들이 나누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진 거죠. 좁고 뒤로 길쭉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조금씩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비쌌겠죠 또. 그래서 아까 물이 숲보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개인의 취향들 다 존중합니다. 다만 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도 물을 보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마 이런 곳에 공원이 큰 게 있으면 그거 좋아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은 도시의 수변 공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가 있고 이런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에서 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시의 기능과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부두로도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끝 부분에 문화시설을 도입함으로 해서 도시의 이미지들을 다르게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100년도 넘어 오래된 지금 보시는 아치다리하고 어울려 가지고 물이라는 곳이 있으면 물을 건너거나 이겨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걸 문화적으로 푸른 곳이 시드니 이런 그 수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풀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저 그 이제 공원 이런 곳들의 문화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견인하는 타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타일로 밖에 붙여져 있어서 그 타일이 딴 데 없는 아주 특별한 타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탈락해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비용이 짓는 비용만큼 들었다는 이야기도 안내인이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와, 교수님은 전 세계를 뭐 다니시나 봐요. 도시공학 교수는 도시를 많이 다녀야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사례를 많이 아는 게 최고입니다. 와, 도시공학 교수. 나도 도시공학 할 걸. 진짜 좋겠다. 젊은 학생들한테 꼭 좀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학. 와. 그럼 자기 돈으로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연구비? 보통 공대 교수들은 연구비 받아서 실험하고. 그럼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벌써 느끼셨습니다.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달링 하버라는 시드니의 한 지역인데요. 예전에 그냥 부두로 사용했던 지역들을 컨벤션이라든가 아까 문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수변 시설들, 호텔, 숙박, 관광 그다음에 요 지금 조금 잘 안 나왔는데 오른쪽 편에 끝에 보시면 있는 LG 홀 같은 전시 그다음에 공연하는 홀도 있어요. 문화시설의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이름을 붙여서 그 LG 홀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는 원래 부두로 이용하던 곳이고요. 안쪽으로 쭉 물길이 들어오는 데인데 그 부분을 양옆을 도시로 개발했다는 상업시설 같은 걸로 좀 개발한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그 방금 전에 컨벤션 문화시설 이런 것들로 이제 당연하지. 저기 땅값 비싼 데였으니까 저렇게 지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리입니다. 파리. 옛날 파리? 네. 옛날 파리는 성벽을 한 6번 정도 고쳐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요. 1740년대 오스만이라는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고 1840년대에 지금 현재의 골격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에 도시가 형성되는 곳들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옛날 교통의 요충지는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서 뻘밭이었어요. 여기가 마레지구라는 곳인데 거기가 도시의 강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신도시 지역이죠. 신도시. 저기가 구도시죠. 여기가 구도시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거죠. 왜 뻘에 도시가 생겼어요? 요 지역이 강 옆에니까요.
그렇게 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로마 병영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고층 빌딩이 아니니까 견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높은 빌딩을 못 짓게 돼서 근대에도 유지됐던 형태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도시에 아까 그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체됐던 거죠. 실제로 20세기 들어오면서 르꼴비제 같은 사람들은 저기에다 재개발하자, 50층짜리 빌딩을 짓자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파리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처럼 뻘이에요. 네, 뻘이 있는 그런 지역. 에펠탑만 해도 뭐 난리였다는데요. 난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도시의 시스템들을. 근데 사실 한 100년 전에 이미 그 1900년 정도에 이제 파리 방북박람회를 하니까요. 그거보다 한 6, 70년 전에 도시를 완전히 재개발을 한 거예요, 이미. 저 파리가. 네, 지금의 도시는 200년 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도시를 우리가 옛날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크 시대 때 만들었던 상업주의 도시들의 대표 모델이 됐던 도시가 파리입니다. 중세 유럽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유럽에서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시스템이 유사해서 자주 보고 배우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 도시 같은 게 동경 한가운데입니다. 동경? 도쿄의 한가운데에 메리브란 도시가 있어요. 오다이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후지 TV 본사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빌딩들도 이사를 가고 이 지역의 다양한 쇼핑몰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수변 도시의 모델입니다. 도쿄가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처럼. 네. 근데 뭘 메웠어요? 바다를 메웠어요? 바다를 메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서 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뉴욕하고 같은 곳인데요. 난지도. 그런 데처럼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그 도쿄에 올림픽 할 때 그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다이바가 인공 해변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해수욕장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인공 해변이라서 수변을 활용하는 거에서 레저형으로 이제 아예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곳은 요코하마입니다. 아까 보셨던 도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요코하마까지 끊임없이 산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시설들 지금은 이제 못 쓰고 부두 창고들이 많이 놓여지지만 이러한 수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라는 지역은 원래 미쯔비시 중공업이 있었던 모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출하기 좋으니까 군국주의 옛날부터 백몇십 년 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공업, 조선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고 처음 1호 도크라고 하는 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부산의 영도의 조선소, 그다음에 뭐 그 건너편에 지금 북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유사한 형태 모델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골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바다에서 태평양 해변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태평양 우측에 태평양이 있는 나라니까 그 지역에서 몰려오는 굉장히 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데 저렇게 높은 해변가 옆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그것도 줄지어서 병풍처럼 이렇게 짓는 건 괜찮습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건 이제 공학적으로는 해소되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가도 높아지고 하니까 더 많은 밀도의 그 고밀도 개발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방향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기는 원래 휴양지였다가 생긴 도시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강가의 도시를 보여주시는데 느끼는 게 보통은 바닷길이 무역의 중심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바닷가에 좋은 도시들이 생기겠죠 가끔씩. 그래서 그 도시들이 지금도 저래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도시가 생기는 이유가 그 물길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네. 예전에는 산업으로, 교통으로, 수송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졌던 물길을 중심으로 한 수변 도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수변을 활용한다 보시면 풍광이 좋고 그렇습니다. 앞에 나가서 그냥 놀기 좋고 좋은 주거 지역
그다음에 좋은 그 사람들의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도시의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것들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그 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왕 저기 그냥 도시가 생겼는데 저 바다를 메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다 보니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즉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고 강을 좋아해서 저게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도시가 생겼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다 저 산으로 올라가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저기서 도시가 지어지고 부서지고 또 지어지고 하다 보니 저렇게 있는 거지. 그게 뭐 꼭 좋아서 있는 건가? 예를 들면 그럼 인공적으로 우리가 다 여기 좀 도시를 만들자고 할 때도 강가나 바닷가인가요 요즘도?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라는 것들은 네. 그 기본적으로 일자리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러 오니까요. 예. 그 일자리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쨌든 공장이나 이런 산업. 두 번째는 그 산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 기능들. 예. 그다음에 그런 업무들이 있으면 행정 서비스가 돼야 되고 결국은 행정 업무 서비스가 가장 고차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던 건 경제적으로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예. 행정의 중심의 기능들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가장 고차 서비스가 있으니까 업무가 같이 붙어 있고 도청 소재지.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수도, 예. 도청 소재지 이런 예. 것들은 그런 없어도.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 기능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모인 가장 거죠. 좋은 일자리죠. 예. 업무가. 그렇게 일자리에 결국은 주변의 주거들이 들어서게 예.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단순하게 물이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수송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도시들은 사실은 외국으로부터 해외로부터 물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중요한 터미널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물류가 움직이면 결국은 잡이 생기고 그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부산 같은 도시가 수변 도시 중에서 발달한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수변에 있다고 다 그런 기능이 가진 않아요. 통영 그냥 배 타고 어촌이죠. 예. 그게 다릅니다. 기능들이. 그게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땅을 도대체 어디를 사둬야 나중에 저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은 저런 골드코스트 같은 데는 워낙 풍광이 예쁘니까 예쁜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만한 장소여서 도시가 형성됐다. 네. 그런 겁니까? 휴양입니까? 속초나 이런 데가 저렇게 된 거예요? 휴양으로 출발을 해요. 여기도 이제 지금 보시는 집들 중에 상당수는 주거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집들이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골드코스트를 뒤쪽에서 본 겁니다. 와, 안쪽에 끝내주네. 있는 그 작은 석호 그런 그 이제 모래에 의해서 막힌 안쪽의 호수들 석호라고 부르죠. 강릉 우리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런 데들이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주거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뻘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일 만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물길이 좋아서 무역하기 좋아서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경치 좋고 여기 너무 좋네 해서 모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일 만한 장소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7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그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그다음에 조금 내가 리타이어 하고 나서 가고 싶어하는 1순위 이런 곳입니다. 호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를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약간 아열대 우리 제주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춥지 않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곳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년퇴직하면 많이 가시는 이유가 날씨가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곳이 관광지가 되는 이유는 또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 적고 가물어도 되는데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은 태풍이 불고 이러면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휴양지로 가는데 약간 한계들이 조금씩 있는 이유가 여름철에 신나게 일주일 놀러 갔는데 태풍이 오면은 집에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없는 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한 그러니까 요 도시를 제가 뭐 제주도를 폄하하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는 이 도시 자체가 휴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휴양과 레저를 맞춰드리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산업을 만들어내죠. 또 업무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쇼핑, 판매 다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고급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또 새로운 신산업들이 뭐 실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로 레저 산업, 휴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광안리도 약간 이런 모델입니까? 그럼 광안리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 광안리는 그 부산에서 조금 있으신 중산층보다 조금 더 위의 급의 부자들이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변 도시 사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외 사례는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수변 도시가 약하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바다가 태풍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휴양이나 레저 이런 거에 신경 쓰기에는 집 개수가 모자랐던 게 최근까지의 현상입니다. 주택이 부족하죠? 그렇죠. 봐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집 개수가 적다라기보다는 좋은 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집은 충분한데 그렇죠. 빈집도 많이 따지고 보면 빈집은 많죠. 소득 수준이 3만 불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반지하에 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옛날에 제가 그 결혼하던 시대에는 제 친구들이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좀 나았는데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잘하셨습니다.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방 2개, 3개씩 있고 뭐 이런 집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라는 건 상상하지 않죠. 변두리로 나갈지언정 반지하에 살진 않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택의 개수가 모자라진 않아요. 스톡은 충분합니다. 재고는. 근데 문제는 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한 좋은 집 얘기죠. 그래서 그 좋은 집은 어차피 이제 필터링이라 그러는데요. 조금씩 더 많이 요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빴던 집들을 좋은 집으로 바꿔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 이제 그 좋은 집들을 공급하는 수요의 문제들은 좀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이제 예전과는 단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수변 도시도 우리나라에도 수변 도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변 도시들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송도. 그렇죠. 송도도 있죠.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공원을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공원이 구색을 갖추고 놓여 있는 건 할 수 있어도 도시의 주인공이 센트럴 파크이다. 사실은 센트럴 파크라는 용어를 쓰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시민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에 우리가 공공재를 이렇게 비싼 공공재를 가질 수 있다는 만족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쓰는 그 재산 중에서 공원이라는 재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비싼 땅값에 이 비싼 땅을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다 이제 이 공원이 그냥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여의도 공원 이제 새로 재설계하면서 숲도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이라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니까 송도는 물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느끼지 바닷가죠. 느끼지 못하죠.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 켜만 들어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수변 공간들을 만들어 넣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호수죠. 인공적인 여러 가지 느낌들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름이 같지만 어쨌든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 인공적인 곳입니다. 거기 원래 언덕만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도 인공적인 곳입니까? 그럽니다. 거기 원래 그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조금씩 도로를 만들어 나가던 단계에서 그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전인데 그 옴스테드라는 미국 공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모 반듯하게 여기는 건드지 마라. 여기 공원을 넣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니엘 버넘이라는 도시 계획하는 사람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요, 그게? 거기는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린벨트로 먹듯이 이미 인디안으로부터 뺏은 지는 오래됐고요. 그냥 도시의 외곽이었어요. 센트럴 파크가 뉴욕에 도시의 아주 외곽 지역들. 1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언덕이라서 굳이 거기까지는 집이 안 지어진 그런. 거기에서 약간 더 북쪽으로 가면 컬럼비아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더 산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뉴욕이라는 곳이 평평해 보이지만
한 7층 정도 높이로 이렇게 산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컬럼비아 대학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 다음 넘어가면 할렘이거든요. 할렘이 원래 이제 그 나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센트럴 파크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것들도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그 안에 중요한 호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의 인공적인 수변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별로 인공적인 느낌이 안 들던데요. 시간이죠. 시간이 걸려서 우리는 공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너무 못하는 멋있습니다, 요소. 진짜 센트럴파크. 잘 생각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공원은 시간이에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느끼긴 어려운데 나무는 1년, 2년이 달라요. 그렇지. 20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시민들의 역량이고 그 공원의 방향은 중간중간 시장님들이 바꾸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방향으로 가는 건 시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센트럴 파크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수변 도시 얘기 나오니까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어딥니까? 곳은 그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금빛 수로 하는 곳입니다. 정말 인공적인 수로죠. 배가 막 이렇게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강이 옆에 있긴 하지만 도시의 이미지로는 뭘 해야 될까? 한강 신도시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뭔가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 할 때 만들어낸 곳이 이런 곳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라든가 그 프로비던스 같은 도시에 가면 작은 수로가 이렇게 강이 잔잔하게 있거든요. 운하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강 하면은 물이 빠졌다가 높아졌다가 이게 끊임이 없으니까 인공적인 수로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걸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물 보러 나오죠. 저 그냥 뭐 저 스케이트보드 타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인기가 있습니다. 그냥 시민들은 백화점을 가길 원하죠. 우리 지금 스튜디오 옆에도 백화점이 있잖아요. 사람 많습니다. 춥다는 핑계도 있고 편리하다는 핑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면 길은 죽는 거죠. 사람들이 노는지 안 노는지 보지도 못하니까 가로의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수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숲이 아니라 그 뭐 경의선길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물이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 오면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한 도시 이미지 만드는 것들은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부산의 북항 예전에 이제 화물부두예요. 컨테이너들을 내려놓고 하던 곳인데 신선대부두로 옮겨갔다가 가덕부두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버려졌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이제 재개발 북항 재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수변 공간 개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아파트 짓습니까 또? 저기 이미 주상복합이 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뒤에 있는 거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같은 거. 높은 빌딩 보이시죠? 저런 게 이제 들어서는 거군요. 그다음에 요 지금 왼쪽 편으로 가면은 이제 국제 여객 부두도 있고요. 부산역에서 걸어서 접근할 만큼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도 아까 보셨던 수로 같은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시겠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부산이 물이 없을까요? 물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이 물보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만드는 게 수변 도시에 성공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갖고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물, 시민들이 항상 만질 수 있는 물, 이거를 이제 수변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마이애미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베니스라든가 이런 곳이 물과 접촉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접촉면들 때문에 도시가 수변 도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같은 값이면 수변 도시가 비쌉니까? 집값이? 그 우리나라에는 뭐 제대로 된 수변 도시라고 말씀드릴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매립지에 만든 곳 이런 곳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수변 도시가 되려면은 조금 더 주거 지역도 물들과 접속할 수 있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들이 그 물과 연접해서 아까 3만 불 이상 되는 곳에 요트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라고 하셨죠, 이건? 여기는 이제 그 포트 로더레일이라고 그래서 마이애미의 근처에 있는 수변 지역입니다. 미국이군요. 미국의 이제 중산층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여기 땅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산층들이 원하는 모범된 도시 같은 게 이제 수변 도시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요트가 있고 앞문으로 나가면 차가 있고. 네, 이거는 수륙 양용이네. 저분들이 포드 150 트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하나 있고. 내가 저분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뭘 더 열심히 안 했길래 저는 미국에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인가요? 또 교수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 뭡니까 이게? 우리는 좁은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똑같아요. 일단 비싼 집을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독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가 옆에 보면 일본이 있어서 일본도 아파트 많이 살잖아 이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의 한 60에서 70%가 대도시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단독주택지에 많이 삽니다. 하기야 저분들도 열심히 방송했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마이애미. 야, 잠깐 저건 뭡니까? 여기는 이제 두바이 인공적으로 만든 주메이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버즈 알 아랍 이런 그 뭐 6성급 호텔이라고 부르는 수변 도시. 그러니까 사막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해안가에 조그만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게 아랍 지역의 겁니다. 아마 아라비아 반도를 보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들은 다 해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인공적으로 완전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땅 아예 메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밑에 쪽도 신도시인데요. 이 신도시를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수변을 더 많이 접촉하고 싶어 한다라는 니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예 지금 바다로 좀 더 들어와서 바다로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경전철도 가고요. 맨 끝에 아틀란티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도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야자수처럼 생긴 데는 단독주택이 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건 도하. 이번에 월드컵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 카타르라고 부르는 곳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이 부분인데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카타르의 수도. 카타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요 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경로로 날르게 돼 있는데 나르면서 보면은 저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국왕이 사는 곳이에요? 저거는 이제 복합 시설들입니다. 주상 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제 호텔이나 이런 상업 건물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마리나가 있어가지고 요트, 자기 아파트 밑에 요트를 대고 있는 걸 우리로 보면 지하 주차장이죠. 그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건설된 형태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카타르의 중심지입니까? 원래 중심지는 아니고요. 중심지에서 새롭게 이제 매립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여기도 역시 아까 똑같습니다. 섬을 매립해서 도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옛날 도시라서 적극적으로 물을 새로 만들 만한 데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북한 같은 곳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반포, 잠실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수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 모래톱이었거든요. 한강이 지금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곡선으로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촌호수.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 지류예요. 그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호수가 된 거죠. 그래서 도시라는 곳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서울, 부산 이런 곳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이제 한계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보실 때 골든코스트는 브리즈번 옆에 있고 브리즈번은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살러 가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새로운 어떤 문화와 산업을 갖고 가고 싶어서죠. 우리도 이제 뭐 새만금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변 도시에 대한 문화들을 새롭게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곳을 만들고 있는데요. 땅을 메워서 지금 바다를 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지금 사진 보시면은 2014년에 저렇게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방만 있고 모래톱이 조금 드러나는데 불과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모래톱을 이용해서 동서관통도로 그다음에 남북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통망을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들을 다양한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셨던 새만금 전체의 땅의 면적은
400km 제곱 정도 돼서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 크기는 서울의 3분의 2입니다. 정확하게. 우와.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호수 면적을 빼면 좀 더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만금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의 3분의 2나 되는 곳에 아파트를 다 지을 거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저 도시는 성공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다였던 도시가 메워진 거죠. 네, 바다였던 곳을 예전에 농업 기능을 하기 위해서 농업 용지로 메워놨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식량 자급 자족률이라든가 국제 정세나 이런 걸 통해서 농업으로 사용하는 거는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예. 지금은 산업이나라든가 국제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레저, 휴양, 아까 골드코스트에서 보셨던 그런 예. 기능들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여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인공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도시를 만들자 거기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예. 서울 수도권은 연담화돼서 큰 도시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 도시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대전,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까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전주, 군산 각각의 그 역할들을 잘 하면서 큰 도시가 갖는 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 도시에 집중해보자. 저 위치 보니까 저기도 수도 이전하면 되겠네. 땅도 넓다는데. 사실 세종시가 우리나라 그 남한의 중간쯤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예. 그 저 너무 내륙에 있어서 예. 그 중국과도 교류하기도 애매하고 교류하기는 애매한 게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네. 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만금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식으로 자원이라고 개발됩니까? 보입니다. 거기에 그럼 예를 들면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저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됩니까? 네, 잠깐 궁금하죠?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른 나라 얘기할 때는 안 궁금하다가 네. 총 면적이 이제 409 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산업단지 기능들을 합니다. 파란색이라면 짙은 파랑이요? 네, 진한 파란색 기능들이죠. 이 파란색 기능들은 산업 중에서도 제조나 물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연구 기능들도 있어요. 요새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말해서 도시의 연구 기능, 예. 그다음에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용지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합 개발 용지라고 돼 있는 가운데 네, 예. 아까 보셨던 동그란 게 익숙하시죠? 예. 네. 그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요 지역이 기본적으로 복합 시설 용지라고 돼 있는 곳이 사업 시설이 들어가는 국제 거고. 교류 도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코엑스처럼 상가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고요. 호텔도 들어오고 네, 호텔을 중심으로 한 컨벤션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관광 레저 용지의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잼버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다양한 어떤 그 관광 유치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에 플러스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양 어떤 주거 단지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저건 두바이처럼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하나하나 설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고요. 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허황된 그림처럼 보이실 건데 예. 지금 하는 작업은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한꺼번에 인구 몇백만 명을 여기다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산업을 만들고 외자 유치를 하고 국제적으로 인력을 또 끌어오고 예.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가 이번에 카타르에 가보면 카타르의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고 30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급 그 일자리들에 의한 주거단지,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뭘 매력적으로 생각할까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네. 도시를 만들면 뭘로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올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일자리. 자연관광이냐, 네. 관광지냐, 아니면 일자리냐.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입니까? 일자리가 없으면은 어. 아무리 풍광이 좋고 휴양이 되고 해도 젊은 층까지 모을 수는 없어요. 돈 있는 사람만 오고 끝납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일자리만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자리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가치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수변이라는 본격적인 수변 도시를 만들어서 집에서 요트를 끌고 나갈 수도 있는 요트? 집. 그런 집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다양한 요트는 좀 세부 설계가 되는 시대에 가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트 하면은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까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요트 같은 경우에는 1억 내외면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데에는 그거를 예. 중고 벼룩시장 같은 게 있어서 중고 요트면은 자동차 가격보다 쌀 겁니다. 지금은 저 그냥 저렇게 한다는 뭡니까 조감도 내지는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단계예요. 현장에 가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1구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요 위에 지역. 그 위쪽에 군산의 국가산단에 이어서 산업단지를 제공하는 역할, 연구시설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농생명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적 원래 그 새만금을 매립했던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고요. 이 지역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저기는 언제 분양합니까? 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그 매립이 끝나면은 이제 그 위에 기반시설들이 놓여지고 바로 공동주택들도 지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일자리들을 필요로 하는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행복도시도 처음에 한 5년간은 그 일자리 그 정부 청사 빼고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 시간에 요구하는 일자리들을 만들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가의 미래 산업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도시를 활용하면은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은요? 교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뻐도 잘 돼 있어도 너무 고립돼 있는 느낌이면 서울에서 가려면 비행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통 팔달의 어떤 광역 교통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군산 새만금 이제 신공항을 거쳐서 가는 그 우리가 서해선을 여기에다 연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선이 지금은 홍성까지 내려오는데요. 군산까지 연결해서 새만금까지 연결하면 고속도로입니까? 그 기차예요. 네, 철도 만들어서 달리게 하고 그것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스템들이 수도권과 연계하는 가장 빠른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철도는 근데 이제 먼저 건설하지는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망,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 연결하는 어떤 고속도로망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기 조감도 인물이네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러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다 만들어지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레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레저 단지 유치하면서 그쪽에서 디테일한 그림들을 다시 그리게 될 거고요. 상업 시설이나 그 다음에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 개념들을 적극 활용해서 미래 도시의 어떤 그런 그 모델 시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에너지나 뭐 이런 등등등 IT 그렇습니다. 등 에너지 자립 도시, 탄소 중립 도시. 그러니까 아까 산업 단지를 만들면서 태양광 시설들을 지금 많이 해놨거든요. 새만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마 들으셨겠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그걸로 탄소 중립 또는 그 에너지에 있어서 탄소를 이용한 걸 안 해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새만금 지역에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에서도 필요한 일들이지만 특히 산업단지, 좋은 산업단지를 가져오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좋은 산업단지가 오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밀릴 텐데 살기 좋으면 알아서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도시가 형성되죠.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고용하려는 기업들도 올 텐데 근데 이제 기업들이 먼저 올 수는 없고 그럼 사람 못 구하니까 또 사람이 먼저 오면 직장이 없으니까 또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진짜 편리했죠. 공무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고 강제로 그냥 딱 떠놓으니까 어쨌든 직장과 사람이 같이 생긴 건데. 세종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단계에서 세종시처럼 굉장히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산업단지를 먼저 분양을 하고 산업단지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그 산업단지가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런 산업단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최첨단
산업시설들을 다양하게 유치함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만들고 그럼 이제 고급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곳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동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일정 부분 조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산업단지는 잘 나가요. 예. 예. 그래서 분양이 잘 그 돼요? 부분은 잘 되고 그거보다 이제 고급의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이건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처음에 파격적으로 줘야지. 우리 판교에 지금은 뭐 땅값 엄청 비싸지만 처음에는 저희 가면 어떡하냐. 처음엔 거저처럼 느끼게끔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랬었죠. 우리 산업단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저렴하게 원가로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만금에서도 지금 그런 전략들을 공사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새만금에 오시고 싶어하는 산업단지에서 또는 이 지역의 새로운 어떤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야 여기에다 해야지만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어. 이런 산업들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요청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울역에도 있거든요. 서울역 인근에도 새만금 홍보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계획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지역인지 수도권에 비싼 땅을 눌러 앉아 가지고 만들어야 될 생산 장비인지 아니면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행복도시에 이사 온 분들이 의외로 단독주택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단독주택지는 이주자 택지예요. 원래 집 가진 또 땅 가진 분들이 거기에다가 밑에는 상가하고 위에 올라가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주자 택지가 많은데 이택, 협택이라 그러죠. 근데 세종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동네 사는 분들도 이사 온 분들도 완판이.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새만금이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변도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그 요소들만 잘 찾아서 공급을 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도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좋아하지 무슨 단독주택에 살겠어. 이런 편견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단독주택 블럭형 단독주택집 알아보려고 연구원 박사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다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독주택이 그렇게 또 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사 오는 분들도 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안 살아본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바뀌는 시대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덜하고 비혼 시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주상복합 잘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주거들이 있어서 저기 가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아파트 살다가 나이 들면은 저기 수변도시 요트 앞에다 걸어놓고 살래. 돈 벌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도시를 지향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단기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산업의 얘기보다는 우리가 국토의 미래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도 이만큼의 넓은 저렴한 택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그 택지를 개발했으니까 땅을 개간했으니까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이렇게 거죠.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 하는 거죠. 목적으로 만든 그 행정기관이 새만금 건설청이고 건설청.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업이 새만금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국가의 아젠다와 연결하기에 좋은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몇십 년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지구라고 했죠? 빨갛게 칠하는 거. 저거 분양할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봅시다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하여튼 수변 도시에 대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네요. 교수님 저는 그 한강 있죠. 너무 넓은 것 같아서 강남북 사이가 그러지 말고 그 한강을 조금 좁게 만들고 좀 메워서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그럼 지금 솔직히 압구정동 아파트가 거기 있으니까 강변이지만 그 앞에 땅을 더 이렇게 메워가지고 거기다 또 지으면 뚝섬에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도 많이 짓고 중간중간에 섬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섬을 안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메워서 만든 땅이잖아요. 앞으로 좀 더 메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지금인 거예요. 옛날에는 반포라든가 잠실 같은 곳이 있어서 네. 홍수가 나면 글로 물이 넘쳤던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도시의 삶을 가용지를 넓히기 위해서 반포를 매립했고 네. 그리고 나서 뚝방을 쌓았죠. 예. 그게 지금 88도로하고 강변북로입니다. 네. 네. 일산 대홍수, 한강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 났던 지역들의 댐을 그러니까 그 뚝방을 막아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강의 폭을 더 좁힐 수가 없어요. 안전 때문에. 뚝방을 저 안쪽으로 한강 깊숙이 가운데쯤으로 밀면 되죠. 상상력을 발휘해주세요. 이 많은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이 양쯔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원래 땅이 옆에 있는 농지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은 같으니 물의 양이 최대 일대를 맞춰가지고 200년 빈도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뚝방 높이. 남한강이나 북한강 어디에서 아예 지류를 파서 바깥으로 다시 빼지 않는 한 한강의 수위를 더 낮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데들은 그 도도한 강이 길게 천천히 흘러내리는 데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급한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에 가시면은 강이 다 급합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막 그 자갈들이 굴러오고 하는 걸 비워놓고 일본의 강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는 강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수변 도시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수변 도시들은 그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좀 한 발 벗어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만드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스마트 도시 관리 기법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 우리가 즉시 또 반응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우리는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숙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 숙제를 푸는 노력들을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교수님은 어디 세계 도시 여행 말고 공부하시는 분야가 어디 쪽입니까? 저는 도시 설계고요. 제가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하는데 한 15년째 지금 같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서도 총괄 계획과를 맡게 됐고 세종시도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거 잘 쓰네 잘했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다음에 모실 테니 세종시 분석 한번 해주시죠. 요즘 세종시 집값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기회인 것 같아. 그 당시에 최초의 허허벌판이었을 때 그때부터 해서 도시의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건가. 건지 한번 이어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세종시 얘기 재밌겠네요. 세종시 얘기. 그때는 좀 부동산값 이야기는 덜 여쭤볼 테니까 편하게 도시 설계라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최정우 교수님. 수변 도시라는 개념을 또 제대로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